인민군은 탱크 장갑차가 없잖아요. 네.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지형도 낯설어, 중장비는 없어, 2살밖에 적응이 안 됐어, 떼죽음 당하는 거죠. 이제 인민군의 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하자, 땅 뺏겨도 괜찮다, 그냥 불행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처럼 DMZ, 영구분단, 그러면서 불안한 휴전, 이 가능성이 없다. 유튜브 채널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TV 이제 운영하고 계신 위원님, 현재 일단 러우 전쟁, 이제 12월 이제 산타할아버지도 가셨습니다. 러우 전쟁 현재 근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 전에요,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사태, 뭐 네. 다들 충격받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하나 네. 읽고 있었는데, 그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사북이라는 책이었어요. 작가님 사북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사북이 강원도에 있는 탄광 지역이에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만 알고 있는데 그건 5월이잖아요, 80년. 이건 4월에 사북 탄광에 있던 탄부들이 열악한, 그 당시에는 연탄, 석탄을 많이 썼는데 그 탄광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그 탄압에 대해서 일종의 항쟁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계엄군들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이 사북 합동 수사단을 계엄군이 꾸려서 200여 명을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 가혹행위, 고문이죠, 있었고 81명이 불구속 구속된 사건이거든요. 그 비상계엄을 다룬 사태예요. 이게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거를 제가 읽고 있었는데 지인한테 받아가지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비상계엄의 추억은 잔혹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비극적인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북이라는 책은 젊은 작가가 썼어요. 20대가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북이라는 정치적 폭력과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네. 기이한, 그런 새로운 어떤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런 어둠의 폭력을 섞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 책을 읽다가 비상계엄을 맞았거든요. 그것도 충격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우리가 비상계엄의 역사를 좀 더 알아보는 게 다시 이런 어떤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헌법 질서를 준수하고 그런 폭력에 맞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인까지 받아왔는데요. 네. 이 작가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엄령 주제는 좀 이따 또 있으니까요. 예, 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근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유튜브 보면 뭐 맨날 한쪽이 이길 것 같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나 사실은 거의 교착이 되어 있다. 제가 러우 전쟁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 화면 보시면요. 요게 맨 왼쪽이 여기죠.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했거든요. 왼쪽이 요 그림이 요게 25일 날 하루 지난 그림입니다. 근데 요 직전을 아시고 싶으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러우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요 칠해져 있는 크림 공화국과 도네츠크 루간스크,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2014년에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가 뺏어갖고 강제로 침공했어요. 그 다음에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여기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거든요. 요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 크림반도가 58.3%가 여기 러시아계 주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크라이나는 아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루간스크, 도네츠크라는 지역을 보시면 여긴 39, 38이 뭐냐? 러시아계 주민들의 비율이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2014년에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누코비치라고 그래서 흥미롭게도 친러계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를 좋아하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친러로 가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런 게 유로마이단이라는 정치혁명이에요. 그래서 야누코비치가 2014년에 쫓겨나서 러시아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는 안 되겠다, 이제 뺏어야지. 원래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였거든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요 지역에서 내전을 불이켜요. 분리주의 내전을. 요게 이제 2014년 상황이고, 요게 2022년 이제 아까 전황으로 갔던 왼쪽 그림. 요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가 이제 러시아 영향권이었거든요. 근데 작가님 한번 보세요. 요게 크림반도고요. 요게 아까 있던 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이거든요.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했는데 25일이면 하루 지났죠. 네. 이게 빨간 지역이 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거든요. 네. 여긴 크림반도 위로 쭉 밀려 올라왔고, 요게 키예프거든요. 키예프까지 침공을 했어요. 하루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의 3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공할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요게 2022년 3월 24일이거든요. 그럼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부는 크림반도와 요 분리주의 지역을 이어버렸죠, 러시아가. 네. 그리고 북부까지 아예 이어버렸죠,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한 달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면적을 점령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끝났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요거는 2022년 4월 20일이거든요. 저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하늘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러시아가 침공했다가 철수한 지역이에요. 왜 철수했을까요? 지키기 힘드니까. 전멸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기 힘드니까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전선을 너무 넓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대폭 축소해서 위쪽, 그건 철수했거나 전멸당했어요. 그리고 이 남부 축선과 동부 축선으로 전선을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파죽수세로 밀고 들어갔다가 푸틴의 두 가지 전략적 실수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2014년에는 야누코비치라는 친러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푸틴이 뺐을 때는 거의 총 한 방 안 썼어요. 쑥 들어가니까 뺏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 했어요? 요때 이제 지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전쟁 직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예요. 별로 높지 않았죠. 아주 바닥이에요. 그럼 젤렌스키의 집권 배경은 뭐냐? 유럽에서 제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지금도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전쟁 전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뇌물 없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지도부가 썩어버리니까 국민들이 정치 혐오증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젤렌스키가 혜성처럼 나타나요. 코미디언이거든요. 정치를 풍자하는 시트콤을 만들거든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이 안 되는데 젤렌스키가 주연인 시트콤 인민의 종. 종이 땡땡이 아니고 서번트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이 많은. 요게 무려 2천만 명이 넘게 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젤렌스키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시트콤 내용에 정치를 학생들한테 풍자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이걸 학생들이 SNS로 퍼뜨려요. 그때 인기가 커져. 이게 시트콤 내용이에요. 그때 이 교사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 교사가 선생직을 버리고 나와서 정치를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다. 이 시트콤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아, 시트콤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시트콤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나와 됐어요. 와, 명하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제가 코미디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기 코미디언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정치도 코미디언처럼 해요.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는 뭐 작가, 그 다음에 뭐 재정 담당자, 그 다음에 감독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려 30여 명을 장관급의 요직에 앉혀요.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런데. 지금 김 작가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PD들 다 장관 앉힌 거예요. 그럼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아니요.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내가 쑥 밀고 들어가면 크림반도처럼 저항은 없을 거고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니까 도망갈 거고 그럼 한 달 만에 해결될 거야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도망 안 갔잖아요. 안 갔죠. 근데 왜냐? 준비했어요. 2014년 당하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첫째 준비했고 두 번째는 나토가 우크라이나군을 그동안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 없이 한 달 정도 준비하고 들어갔던 러시아 군대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파죽세로 들어갔지만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살당했어요. 모스크바의 공수부대로 내려왔던 우리도 뭐 이번에 뭐 특전사 이런 분들 참 진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라는 부대가 있어요. 네. 최정예 특수부대예요. 공수에서 키이우 공항에 들어갔거든요. 공항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수하니까 거의 학살당했어요. 그 10년 이상을 그 준비해왔던 최정예 부대가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학살당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죠,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가 대대 전투단이라는 걸로 대대 단위로 독립부대 단위로 병력을 재편했어요.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이걸로 재미를 봤어요. 체첸 전쟁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까지. 근데 대대 전투단은 단독으로 움직이니까 장기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까지는 좋았죠? 작 전선을 축소한 거예요. 이게 2022년 2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의 전황 변화입니다. 네. 그 오른쪽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 영어로 써 있죠? 뭐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 하르키우라고 읽거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군수공업지대예요. 여기까지 지금 러시아가 점령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르키우 쪽 쫙 뺏겼죠. 러시아가 다시. 요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수를 회복한 거예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게 2024년 2월 4일이죠. 그러니까 한 1년 돼가나요? 요 전선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동안 뭐 유튜브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진격한다 뭐 다 의미 없어요. 그냥 한국전쟁처럼 고지전처럼
여긴 고지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소모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전황이고요. 자, 근데 이 오른쪽 보시면 2024년 8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지금 남부 전선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르키우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 빨간색 되어 있죠. 네. 작게. 여기도 러시아가 일부 점령을 하고 있어요. 많진 않아요. 여기가 99%쯤 돼요. 남부에 있는 빨간 지역이 전선에. 그리고 여기 하르키우에 약간 일부. 여기가 군수공업지대니까 러시아는 뺏고 싶은 거죠. 근데 요게 8월 25일이잖아요. 요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 제가 커서로 여기 숨이라고 써 있거든요. 숨이 요거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요 위쪽이 지금 크루스크예요. 크루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그렇죠. 크루스크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요 남쪽을 지키고도 벅찬 젤렌스키가 8월달에 갑자기 요 크루스크를 치고 들어가요. 여기를. 여기 숨이라고 돼 있죠. 네. 요게 국경선이고 로우. 요 지금 하늘색으로 짙은 하늘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있죠. 네. 요게 8월 25일 날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서 파죽지세로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지역이에요. 특이하죠. 남쪽은 그냥 의도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뺏겼는데 요 남쪽을 지키기도 힘든 이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거예요. 간이 붙지 않은 못한 일이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남쪽도 지키기 힘든데 왜 갑자기 러시아 영토를 침공했을까요? 병력을 빼가지고. 저기를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플러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되고 나면 어쨌든 영토를 차지해야지 저기 걸 가져오든가 할 거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는데요. 뭐냐면 나머지 영토 지역은 이 쿠르스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쿠르스크는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서 뺏은 지역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945년 5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로 러시아는 본토를 그 어느 외국 군대한테도 뺏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푸틴은 최초로 뺏긴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치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에 여기 수드자라는 이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쪽에는 쿠르스크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목적이었던 거죠. 네. 요 수드자에 뭐가 있느냐?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의 마지막 계량소가 여기 있어요. 이 계량기 모르면은 요금을 부과 못 하잖아요. 자, 이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뺏으면 이 남쪽 전선에 있는 병력이 이걸 수복하기 위해서 위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 병력이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수호자, 그레이트 러시아. 푸틴 보면 맨날 우통 벗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스킨스쿠버 다이빙하고 뭐. 그런데 거꾸로 영토를 뺏긴 아주 약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 영토를 반드시 수호해야만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전쟁의 소강 상태로 가니까 휴전하자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영토를 회복하기 전에는 휴전하면은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가지고 있는 한 푸틴은 휴전 못하죠. 러시아 영토 뺏겼으니까. 그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걸 사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키르스크가 예. 이게 좀 확대된 것서 커 보이는데 안 커요. 여기로 비교한다면 0.1%도 안 돼요. 왜냐? 작은 거죠. 이쪽 왼쪽 면적은 남한 면적쯤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한 9만 제곱킬로가 좀 넘거든요. 근데 이 쿠르스크는 요 처음에 장악했던 지역은 1000제곱킬로예요. 서울시 면적의 1배 반이었어요. 아주 작죠? 여기 표시도 안 나잖아요, 지금. 서울시 1배 반 면적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명동 땅이 된 거죠. 이쪽 왼쪽에 빨간 쪽은 저기 뭐 그 지방에 있는 땅인 거고. 그러니까 푸틴은 이제 요건 언제냐? 요건 24년, 그러니까 8월달, 아까 8월이었잖아요. 이건 10월 10일입니다. 이 빨간색은 러시아가 회복한 지역이에요. 이 빨간 지역은. 그 다음에 요 노란 지역은 접전.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지역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많이 뺐었죠. 좀 많이 뺏었긴 했네요. 더 뺐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11월 24일이죠? 네네. 어떻게 돼요? 더 뺐었죠, 이제. 네. 더 뺐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냐? 요거는 이제 12월 7일이거든요? 네. 그럼 더 뺐었잖아요, 이제. 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뺐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요 뿔 달린 거 있죠? 네. 요쪽은 치고 올라갔죠, 다시. 그러게요. 남쪽은 또 뺐었죠. 요게 제가 지금 자료가 12월 7일까지밖에 지금 없는데, 요 양쪽 뿔 중에서 왼쪽 뿔은 뺏겼어요, 다시. 네. 그리고 남쪽은 여기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네. 요게 한 12월 중순부터 한 2주간의 이제 전선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요 주전선 있죠?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초기에 물밀듯이 들어갔다가 지금 러시아군이 동부와 남부 벨트로 전선을 줄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부터 일부 탈환했고, 교착된 전선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올해 8월에 갑자기 젤렌스키가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를 침공해서 서울시 1배 반 면적을 점령했는데 지금 절반은 뺏기고 한 500제곱킬로미터 정도만 장악하고 있는데 전선은 여기서 교착돼 있다. 겨울이다. 인민군은 지금 여기에 가 있다.
왜냐? 남부보다 푸틴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반드시 수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주요 전투는 이 왼쪽에 있는 99%의 지역이 아니고, 이 하르키우도 아니고, 요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요 쿠르스크에 러시아군 4만, 인민군 1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 3, 4만이 지금 목숨을 걸고 대치하고 있어요. 왜냐? 자, 여기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기억나시겠지만 24시간 안에 끝낼 거야? 전쟁. 뭐 CNN 보면 맨날 24 그랬죠. 기억나요? 네. 아마 음성도 기억났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은 러우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돈 쓰기 싫으니까 무조건 끝낸다거든요. 내년 이제 1월 20일에 1월 20일에 취임하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 복잡한 전쟁을 어떻게 끝낼까? 나토도 반대고, 젤렌스키는 절대 반대고, 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안을 만든 게 켈로그라는 퇴역 육군 중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러우 전쟁 특사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이 사람 안은 뭐냐? 지금 여기 그림 다시 보시면 이게 남한 면적쯤 되거든요. 네. 푸틴은 성공한 거예요. 크림반도와 요 검게 칠한 이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회랑을 연결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남한 면적쯤 돼요. 그러면 푸틴 입장은 여기서 휴전하면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인정해 줄게. 그럼 우크라이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원인이 됐던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그거는 너는 이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유보, 오랫동안.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불안하니까 재무장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석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뺏어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침 약속을 받겠다. 그 다음 이 접경 지역에는 나토군을 파견해서 평화유지군으로 활용하겠다. 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은 뭐냐?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 강제 휴전이에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또 하나 협박을 합니다. 너 전쟁 더 하면 무기는 안 줄 거야. 아니 무기 안 주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푸틴한테는 이 땅 인정해주면 속으로 씩 웃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와는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 강제 휴전하는 거예요. 불안한. 그런데 이 안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둘 다 못 받아들여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땅을 뺏겼으니까. 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나토군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불안한 휴전 아니거든요. 네. 요건 자기들 입장이고, 그러나 트럼프는 어쨌든 무기 안 주면 전쟁 못하고, 푸틴도 지금 지쳤거든요. 지금 러시아 인명 손실이 현재까지 전쟁으로 70만 명이 넘어요. 사망자들한테 준 위로금을 계산해 보니까 네. 전사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보통 하루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사망자, 전사자만 300명이었거든요. 지금 100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러시아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강제 휴전안을 양쪽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 문제는 뭐죠? 내년 1월 20일 휴전하면 바로 트럼프 취임하면 바로 휴전 협상에 들어갈 텐데 휴전하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국경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영토를. 그런데 그 영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쿠르스크죠. 왜냐? 푸틴은 자기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젤렌스키는 그 쿠르스크만 잡고 있으면 휴전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휴전한다 하더라도 쿠르스크는 명동 땅 한 평이 되는 거고 네. 이 남부 지역은 지방의 땅이니까 이 쿠르스크를 주게 되면 남부의 많은 지역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환을. 그러니까 지금 쿠르스크에서 모든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인민군이 가서 지금 소모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전황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전쟁하기 어렵거든요. 네. 동부항은 춥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전쟁이 격화가 있고 양쪽이 급속하게 소모가 되고 있고 드디어 11,000명 규모 같던 쿠르스크로 갔던 인민군도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투 투입이 돼서 우리 국정원은 12월 중순 그다음에 하순 사이 기준으로 100명 이상 사망, 1,000명 부상. 그럼 10% 아니에요, 11,000명이. 근데 젤렌스키는 벌써 3,000명이다. 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속히 소모되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북한군이 드론에 사살당한 영상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는데 뉴스에서 북한군 참전 상황은 지금 이쪽 위주로 있는 건가요? 북한군이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고 이 노란색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붉은색 칠한 지역이 이제 남부 회랑과 요걸 이제 남부 회랑 서던 코리도어라 그래요. 동부 일부. 그리고 이제 하르키우 여기 쿠르스크 요 점령한 지역이 이제 중심지가 수두자고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요 그림 보시면은 요 수두자에는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파이프의 계량소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원래 젤렌스키 목전에 여기까지 점령하는 거였죠. 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 점령하고 있으면은 인질이 되니까. 그런데 인민군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남부보다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강제 휴전하거나 휴전 모드로 가니까 그 전에 쿠르스크를 완전 탈환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병력이 필요한데 이 남쪽 회랑에서 병력을 빼서 올리게 되면 전선이 여기 옅어지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뚫릴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병력을 못 빼죠. 그러니까 북한군을 받아들인 거죠. 추가 병력으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글씨가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제가 커서 있는 부분이 있죠.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6월 달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군사동맹 조약은 아닌데 근데 거기에 군사동맹 조약이 들어가 있어요. 사조에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제사조에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보시면 이쪽 남부 회랑은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한대죠. 근데 이 쿠르스크는 무력 침공을 당한대죠. 네. 그러니까 이 조약에 맞잖아요. 남부는 못 가죠.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이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가 있고 현황은 2024년 12월 상순 현재까지만 해도 북한군 포로나 전투나 이런 증거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개 영상 나왔던 많은 영상들 기억나시죠? 그건 다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런데 북한군 일부 소규모 전투전에 참가했다. 또 예비 병력으로 후방했다.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임무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12월 17일 날 드디어 입장을 냈어요. 아,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19일 날 우리 국정원이 100명 이상 사망, 전사.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부상,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 이상이다. 3,000명 이상이면 뭐 11,000명 중에서 거의 30%, 25%, 30%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전멸이라는 얘기예요. 보충병이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군들이 왜 이렇게 전투력이 없느냐? 지금 간 병력이 폭풍군단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폭풍군단은 경보병이라고 그래서 중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산악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발생을 하면 전쟁을 하는 북한의 군단은 4개예요. 서쪽에 4군단, 2군단, 5군단, 동해에 1군단까지. 여기가 전쟁하거든요. 여기가 장비가 제일 많죠. 그러면 북한의 제일 센 데는 평양 중심에 우리 지금 수방사, 평방사, 평양방사라는 거 제일 세고 그 뒤에 이제 제11군단 폭풍군단이 있거든요. 후방군단이에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 4.25.1 군단이 접전을 치르면 이 폭풍군단은 몰래 이 태백산맥을 타고 걸어서 기계화 보병이 아니에요. 걸어서 산악행군으로 내려와서 후방에서 교란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산악행군 하려고 그러면 장갑차도 없고 탱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휴대용이에요. 총 제일 중장비가 60mm 박격포 이거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격포탄은 배낭에 짊어지고 총과 수류탄, 박격포가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 산악행군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전의 경보병은 미군은 스트라이커 여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무장된 장갑차, 탱크보단 가볍잖아요. 여기에 실어서 신속하게 보낸다. 이 개념이거든요. 아니면 헬기로. 근데 북한은 6.25 때의 개념의 경보병이에요. 보병으로 산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심한 말로 미숫가루 부대를 하나 차고 이렇게 총 들고 산으로 걸어 내려오는 거죠. 한국은 또 산악지대 많으니까. 그렇죠. 자, 이 부대가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러시아의 쿠르스크는 평원이에요. 저도 유학할 때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하룻밤 기차하고 가거든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산악행군하던 친구들이 산악은 은폐, 은폐가 가능하잖아요. 평에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숲도 없는데. 두 번째, 지금 전쟁 보면은 막 탱크 장갑차 막 파괴되죠? 네. 평원 전투에서는 탱크하고 장갑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고 병력을. 탱크는 중화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지는 것만 봐서 그렇지 탱크와 장갑차가 오아시스처럼 샘물처럼 너무나 필요한 데가 저쪽이거든요. 근데 인민군은 탱크 장갑차가 없잖아요. 네. 야포도 없잖아요.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지형도 낯설어. 중장비는 없어. 그 다음에 언어도 안 통해. 10월 상순에 갔으니까 2살밖에 적응이 안 됐어. 떼죽음 당하는 거죠. 떼죽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의 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러시아가 아주 나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스탈린이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인해 전술. 독일이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히틀러와 유럽과의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히틀러와 스탈린 간의 전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상자들의 7, 80%가 독일하고 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보다 사망자가 이겼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 한 1,500배가 더 많아요. 그게 스톰제트 작전이라는 개념인데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부대, 무장도 빈약하고 훈련도 잘 안 된 부대를 먼저 앞세워요. 그러면은 먼저 전선을 돌파시키면 얘네들이 중무장하면 돌파할 수 있겠죠. 얘네들 목적은 중무장 돌파가 아니에요. 총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총을 어디서 쏘는지
대포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우리가 관측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쪽을 때려서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그게 스톰제트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쿠르스크가 왜 러시아의 상징적이냐. 저 쿠르스크 대평원에서 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독일 탱크와 독일의 뭐 35345, 뭐 우리가 아는 뭐 펜저 이런 탱크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T-34가 주력이 된 탱크 부대가 붙거든요. 여기서 러시아가 히틀러를 격파하고 이때부터 히틀러는 끝나요.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전투도 바로 스톰제트 작전 개념이에요. 뭐냐, 러시아와 독일의 탱크 교환 비율이 3대 1이에요. 독일 탱크 하나 붙을 때 러시아 3대 부서졌어요. 그럼 독일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에는 사실은 히틀러가 이겼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3대 부서지면 10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독일은 1대 부서지면 보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히틀러가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소련이 이긴 거죠. 이 개념이거든요. 인민군을 지금 여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민군을 쭉 보내면 지금 러시아도 쓸 보병, 장갑차, 탱크가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영화사가 모스필름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영화사가 푸틴을 만나서 자기네 영화사에 탱크하고 장갑차가 50대가 있다. 이걸 전선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영화사가 가지고 있는 탱크가 언제 건지 아세요? 50년대, 60년대 만든 거예요. 실화예요. 그 정도로 지금 탱크 장갑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탱크가 가고 장갑차가 가면서 이 탱크는 중화력이 있고 장갑차의 보병이 같이 가서 내려서 적 그 병의 대전차 무기들을 제거하면서 탱크가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소모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보내고 보병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느냐? 북한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영상들 있어요. 저도 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영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민군, 부상한 인민군이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거를 우크라이나 민간단체가 소개했거든요. 네. 말이 안 되죠. 국방부가 소개해야 되지. 그 다음에 누렁이 개고기 통조림.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 개고기라면 안 쓰거든요. 단고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개고기 통조림은 북한의 특권층만 먹거든요. 네. 근데 군인들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이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죠. 그 다음에 이 인공기 가져갔다. 지금 아마 작가님, 북한 군들이 신분증이 이렇게 러시아로 만든 신분증 공개되고 그러잖아요. 가짜거든요. 가짜 신분증인데 인공기를 왜 가져갑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조작된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북한군으로 추정된 사진에 가슴에 김정은 얼굴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럴싸해 보이죠. 북한에서 김정은은 집에 불이 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먼저 갖고 나와야 돼요. 네. 나중에 그걸 태우면 처벌받아요. 네. 그러니까 신성시대는 거예요. 신성시대는. 그러면 저 옷에 저렇게 박았으면 옷이 들어오면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은 얼굴도 빨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만든 심리전 자료예요. 러시아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 저 맨 밑에 있는 날개 달린 표시가 노란 거 있죠. 저게 러시아 내무부 표시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러시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진을 러시아 내무부가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돌리겠습니까?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판인데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미국 얘기, 국정원 얘기가 그게 사실이다. 그 이전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개연성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그 북한군이 부모님한테 쓴 편지 나왔는데 못 보셨나요? 뭐 그리운 뭐 조선해 갖고. 근데 보니까 그 종이가 수첩이 북한이 쓰는 수첩이 아니에요. 러시아 그 모른종이 쓰거든요. 러시아 모른종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민군의 편지는 확보했는데 근데 시신은 공개를 안 해요. 얼굴은 또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영상은 진위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추정할 수 있느냐. 인민군이 전투에 투입이 됐고 희생이 막대하고 특히 대드론 전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 사살당한 영상은 많이 나왔대요. 예, 그거는 거의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의 진위협을 떠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스톰제트 작전으로 내밀리고 있고 그럼 평원에 숨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드론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다. 그리고 대량으로 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가 파병이 돼야죠. 왜냐하면 월남전 여기 보시면 11,000명인데 벌써 1,100명이면 10%잖아요. 젤렌스키 말이 맞다면 30%면 25%고 그러면 사단 편지의 작전이 불가능해요. 네. 그럼 보충병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남전 당시에 우리도 64, 73년 기간 중에 무려 32만 명이 갔어요. 많이 갔어. 많이 갔죠. 그리고 베트남전은 전면전이 아니라 주로 대게릴라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게릴라 소탕하니까 병력 손실이 높지가 않죠. 그런데도 5,000명이 전사하셨거든요. 부상도 11,000명이. 지금도 아마 길거리 가다 보시면은 고엽제라는 이렇게 차량 많이 가죠. 그 후유증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은 대규모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스크의 격전 이전에 아까 제가 300명 러시아 전투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하루 병력 소모가 부상까지 1,200, 전 2,300까지 갔거든요. 그럼 11,000명이면 전면 투입되면 뭐 며칠 못 버티죠. 그러니까 추가 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1월 20일 트럼프 집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 러우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전쟁이 끝나려면은 평화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북한 유엔군과 북한 공산주의전 간에는 정전협정, 아미스티스 이게 있는 거지 종전협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려면 평화협정인데 뭐냐? 첫째, 싸움은 영토 때문에 하잖아요. 영토 규정.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교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계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토 규정을 어떻게 해요? 양쪽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불행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처럼 DMZ, 영구분단, 그러면서 불안한 휴전, 이 가능성이 없다. 강제 휴전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건가요? 그러나 그 휴전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양쪽 다 지쳤고, 지금 아까 제가 러시아의 병력 손실이 7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 가까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4천만도 안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거의 동일하거나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예산의 60% 이상이 해외 차입 무상 지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시 경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국방장관 벨로우소프는 군인이 아닌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경제관리. 지금 뭐 3% 4% 성장하고 러시아 증시가 막 화랑이니까 경제가 좋고 뭐 버틴다 그러는데 러시아 경제를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네. 21%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죽으면 2억 원씩 주거든요. 네. 그럼 20만 명 죽으면 40조 원이 풀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병사들 초봉이 280만 원쯤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100만 원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럼 병사들 월급이 무제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기 생산하니까 생산성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무기는 쓰면 끝이잖아요. 네. 두 번째, 러시아 산업 기반은 그대로인데 돈이 자원 팔아서 들어오면 돈이 지금 막 풀리는 거잖아요. 물건은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21%인 거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측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끝낼 수는 없고 근데 마침 트럼프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끝낼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강제로 끝낼 거야? 그러면 이거는 원튼 원치 않든 나토가 뭐 막든 말든 나토도 분열돼 있어요. 야, 지쳤으니까 그만하자. 더 중요한 거.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하자. 땅 뺏겨도 괜찮다. 어차피 저거 러시아 애들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시끄러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도 안 돼. 지금 휴전하면 푸틴 버릇 나빠져. 그러니까 버릇 고쳐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 전쟁도 아닌데. 슬라브족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전쟁이고 어차피 이제 조동료만 주면 우크라이나 나머지 완충돼 있으니까 끝내자. 분열돼 있거든요. 또 트럼프가 여기 와서 내가 끝내겠어 하면 끝내는 거지. 지금 못 끝낼 거다. 트럼프는 끝낼 거예요. 근데 정식은 아니죠. 그렇죠. 휴전. 강제 휴전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집권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정한 격화될 수는 있겠지만 끝내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서로를 점령할 수가 없으니 네. 소강 상태로 갈 거고 지리지리 가다가 애매한 휴전 상태. 전쟁도 아닌 종전도 아닌 애매한 그 사이 어디선가 끝날 거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휴전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전쟁이어도 소규모 전투만 계속 가는 사실상의 휴전. 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최근에 12월 초에 우리나라 비상계엄령이 있었는데 북한은 굉장히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요. 네. 왜 조용한 거죠? 이게 정확한 제목인데 제가 대동강TV에서 한번 한 건데 계엄 선포에 급 침묵한 북한 김정은 눈치게임 일주일 정확하게 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노동신문이거든요. 노동신문이 6면 나와요. 근데 마지막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일까 북한한테? 과거에는 아니었죠. 근데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느냐. 남북은 이제 한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민족과 통일개념 삭제한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6면에 나옵니다. 확실하게. 과거에는 5면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조그맣게 색칠해진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10월달 신문인데 윤석열 괴뢰패당 언론 탄압의 광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소식이 실려요. 이 노동신문에. 그런데 자, 나만 비난하는 진심인 북한 11월 들어와서는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우리를 욕합니다. 볼까요? 11월 1일 신문인데 두 개나 있죠. 여기는 뭐 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 괴뢰 어쩌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뢰한국이라고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남반부 남조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로 얘기한 다음부터는 이제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괴뢰패당 이렇게 아주 정식 용어로 씁니다. 이건 11월 18일 날 어마어마하게 싫었죠. 사진도 7장 싫었죠. 이렇게 뭐 윤석열 탄핵 어쩌고 이렇게 11월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싫었어요. 그런데 자 12월 3일 밤 4일 새벽 비상계엄 사단이 났죠. 이건 12월 1일이에요. 자, 이 일은 너무 커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3일이에요. 4일이에요. 계속 나오죠. 자, 이제 2일은 지금 빠져있죠. 2일은 제가 따로 빼놨어요. 이게 2일이에요. 그럼 1, 2, 3, 4 계속 나왔죠.
여기 7장이죠. 굉장히 많이 실었죠. 탄핵이 평하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11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12월은 4일날까지 매일 실었죠. 남한 소식을. 그럼 4일날은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저쪽은 인터넷 이런 거 안 하니까 신문은 준비 못했을 거 아니에요. 5일날 나야 되잖아요. 이게 5일 신문이에요. 이게 6일 신문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남한 소식이 사라졌어요. 아니 매일같이 남한을 욕하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일 안 나와요? 6일 안 나와요? 또 볼까요? 7일도 안 나와요? 8일도 안 나와요? 9일도 안 나와요? 10일도 안 나와요. 4, 5, 6, 7, 8, 9, 10 매일 떠들던 북한이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남한 언론 난리가 났죠? 난리 났죠. 여기는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아요. 일주일 지났죠? 네. 그래서 눈치게임 일주일인 거예요. 자, 언제 보도하느냐? 자, 그 옛날을 볼게요, 옛날을.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2시간 20분 만에 실시간 보도하듯이 보도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도 이틀 뒤에, 2일 뒤에 보도했거든요.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일주일 동안. 이제 드디어 보도합니다. 자, 11일 날.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죠? 사진이 무려 21장이에요, 이게. 자, 교례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원 확대. 자, 드디어 보도했어요. 일주일 걸렸죠? 그럼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12일 신문입니다. 요거요, 요 부분이거든요? 사진 없잖아요. 그죠? 이 다음부터 또 보도 안 해요. 13, 14, 15일이거든요? 14일 날 탄핵 가결 됐잖아요.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6일 날 드디어 하루 지나서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지. 그 다음에는요. 또 보도 안 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녹화하는 날이 12월 26일이죠. 네. 오늘 아침 노동신문 못 봤습니다만은 지난 주말까지 보도 안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3일, 4일 날 사단이 났고 네. 오늘 녹화하는 날이 26일인데 10일, 11일, 12일, 16일 3번만 보도하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리했는데 자, 이거 5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일 큰 게 종북좌파 세력 척결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뭐죠? 내가 뭘 했다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쟤 때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아니라고 정말. 이번 건은 내가 아니야. 진짜 웃기잖아요. 매일매일 얘기하다가 막상 터지니까 조용하죠. 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지금 뭐 평양에 무인기 침투했을 때 김여정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나만 군부가 보냈다. 군부 깡패가. 근데 지금 설이지만 뭐 김영현 전 장관 지시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나 아니야. 두 번째, 북한이 무력 충돌 전문이죠. 무력 좀 아니에요. 무력 충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의외죠? 맨날 도발하는 것 같죠? 과거에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미 간에. 지금도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한쪽이 전쟁 연습을 하면 나머지도 대응 훈련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가 떠요. 상공에.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옛날 영화 보면 막 군인들이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막 올라가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옛날엔 가능한데 지금 우리 노트북 켜도 한 몇 분 걸리죠. 비행기가 다 컴퓨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걸고 부팅시키고 하는데 요 군사 기밀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첨단 항공기는 최소 몇 분 걸려요. 근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3, 4분 걸리거든요. 뭐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으면 이쪽에 가기 시작하면 저쪽에도 떠 있어야만 막는 거지. 그때 막 영화처럼 달려가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규모 비행기가 뜨면 어떻게 돼요? 북한도 떠야 돼요. 근데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못 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면 큰일 나요. 추락해요. 정비를 안 해서. 세 번째, 뜰 수가 없어요. 왜냐? 네. 아까 50년대, 60년, 자, 그 러시아 편에서 지금 러시아의 그 영화 회사가 50대, 60대 탱크 푸틴한테 준다고 그랬죠? 네. 그건 영화사 가지고 있었죠? 네. 북한군은 실전에 써요. 50대, 60대 비행기를. 뜨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전멸당한다는 걸 아니까 납작 엎드려요. 전선에 있는 그 전투원들한테 일단 총탄을 회수합니다. 실화예요. 두 번째, 방아쇠를 봉인해요. 총구를 봉인해요. 그리고 지형을 하다는 뭐냐? 조용히 있어라. 자학하지 말고. 근데 지금 한국군이 초비상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강력한 응징하게 돼 있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봤잖아요. 이번에 남쪽에 초강경파들이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 이제 나중에 명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무력 충돌을 유도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갑자기 엎드린 거예요. 나 가만히 있을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네. 지금 매일 오던 쓰레기 풍선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욕도 안 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때 처음엔 이랬대요. 여기 오신 분들이, 탈북한 분들이. 야, 쟤네들 뭐 이제 형편없네. 우리 일사불란한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우리 지도자 정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데 저기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리네? 탄핵이 뭐지? 아, 잘못하면 쫓아내는구나. 우리는 아닌데? 나 요새 불만인데 저 지도자정들이 영원히 하는데? 아, 저기 저런 자유가 있구나. 새로운 생각을 아,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것도 비슷한 건데. 네. 노동신문 아까 보셨죠? 네. 재밌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노동신문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진 실면 자세히 본답니다. 신기하니까. 근데 뭘 보냐? 탄핵이다 이것보다 헤어스타일이 저러네? 김 작가는 저런 옷 입네? 신발 저게 뭐지?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탄핵 사태 보도할 때 사진을 21장 실었지만 화려한 광화문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사람만.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적대적 공정관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앞뒷집에 살아요. 막 서로 맨날 싸워요. 서로 긴장해서. 그러면 집에 가서 이런 거죠. 야, 김 작가랑 싸워야 되니까 너 조심해. 김 작가님은 저 아저씨 조심해.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긴장하잖아요. 이게 적대적 공정관계예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면서 내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 욕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욕할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요 다섯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태로 전 세계도 놀랐고 우리도 다 놀랐잖아요. 북한도 놀랐어요. 아마 북한이 제일 놀랐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그냥 말로만 했는데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자기들은 말로만 도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확인되겠지만 여기서는 대북 초강경 세력이 일부나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자기들은 헤어질 것이면 혼자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자, 이 비상계엄에서 주한미군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되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방위 분단 차원을 넘어서 주한미군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뭐 있나요? 이런 것들. 주한미군의 위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볼까요? 소련 체제가 붕괴하고 나서 해외 미군은요, 주방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은 주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닥다리 무기 써요. 왜냐? 미 본토에 누가 침공해 오겠어요. 그렇죠. 미군의 전투력은 다 어디가 있느냐? 해외 파병 군대에 있어요. 항공모함 전단. 그러면 소련하고 히틀러하고 유럽이 전쟁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열점지대죠. 그러니까 미군의 주요 전력은 어디가 있었느냐? 유럽.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3개 있어요. 해외에. 어딜 것 같아요? 작가님 아실 것 같은데. 1위가 어디였겠어요? 지금이 아니면 과거예요? 과거에. 1위 유럽 쪽에? 당연히 1위 유럽이죠. 두 번째는요? 일본? 석유. 아, 중동. 중동이죠. 이스라엘. 하나 어디예요? 우리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유럽이 이제 안 중요해졌죠? 유럽에서 병력을 빼요. 그 다음 셰일가스. 중동이 중요한 건 거기 왜 중요해요? 석유 때문이죠. 그렇죠. 석유 없으면 거기 아무것도 없죠. 거기 왜 가요? 지금 뭐 두바이, 거기 아부다비 그런데 왜 가요? 낙타 보러는 가겠네. 근데 셰일가스로 미국이 드디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중동도 안 중요하죠. 네. 자, 1위, 2위의 중요성이 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과거라고. 지금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미국이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병력을 빼, 중동에서도 발 빼,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 아시아로 보낸다. 한국, 아시아로. 일본, 대만. 그렇죠. 일단 아시아. 그게 오바마예요. 그게 뭐냐. 피벗 투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 그 다음 리밸런싱, 재균형. 중동과 유럽에 있는 병력과 자원을 빼서 아시아로 재배치한다. 요 전략이거든요. 지금 제가 피벗 투 아시아 그랬죠. 요 아시아 개념이 트럼프 때 인도 태평양으로 넓어져요. 네. 인도양과 태평양이면 아시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오바마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트럼프 이기도 주적은 누구냐? 차이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 말 하지만 오로지 변함없는 말이 하나 있죠. 너만 잡을 거야. 너만 죽일 거야. 이게 제일 무섭죠. 쫓아다니면서. 그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변함없는 정책은 바로 중국 때리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잡으려면 경제적인 압박도 있지만 이거잖아요. 그럼 대만에는 미군 한 명도 없죠? 없어요? 일본에는 미군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워요. 히틀러도 도보해협 못 건너서 졌고 몽골 군대도 대한해협 못 넘어서 지금 일본을 점령 못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붙어있잖아요. 중국에. 여기 28,000명이 최정예 미군이 전진 배치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을 잡겠다고는 트럼프가 이걸 빼요?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고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해서 트럼프의 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랑 가출할 거야. 자전거 사줘. 그럼 얘가 가출이 목적이에요? 자전거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자전거 사는 게 목적이에요. 돈 더 줘. 주한미군 뺄 거야.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주한미군을 빼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100억 달러 달려있는데 그 돈으로 뭐 용병 사다 쓰면 되는 거지. 자, 주한미군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 네. 그러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푼돈에 아주 그냥 목매는 사람이니까 방위비는 더 달라고 하겠죠. 정확하게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 100억 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더 달라고는 하겠죠. 더 달라고 하겠죠. 그건 숙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해 미국에 투자한 해외 투자 있죠? 그 중에 1위가 한국이에요. 거의 3분의 1을 투자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재벌 총수가 트럼프 만나고 왔다며요. 신세계. 예. 그 다음 두 번째,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제 경제학자는 아닌데 좀 세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책임 안 지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경제 지표는 안 나빴어요. 실업률 이런 건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은 타는데 외식은 못하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가, 그레이터 어게인.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레이터 어게인이 안 중요하고 월급 받아서 편안하게 영화 보고 외식하고 휴가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자, 트럼프 경제정책 볼까요? 뭐예요? 관세 올린다면서요. 관세 올리면 물가가 올라야 내려요. 물가 오르죠. 오르죠.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여기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 지라는데 아니 미국이 그 제조 환경이 좋으면 공장들 다 왜 떠났겠어요. 인건비 높고 그러니까 떠나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제발 좀 와 보조금 줄게 공장 저 이거잖아요. 우리가 투자 많이 한 것도 그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민 정책 강화한다는 거 알죠?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노동자 내쫓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물가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죠. 성공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중국을 공급망에 퇴출시킨다면서요. 그럼 미국에서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 갑니까 지금? 반도체니 뭐니 지금 다 시도하는 것을 성공도 못하는데. 그러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면 대처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최대 투자처, 그 다음에 공급망의 중요한 중국의 대처처. 오히려 찬스의 가능성을 보는 게 낫지. 우리를 어떻게 내칩니까? 무조건 내칩니까? 그러니까 저는 희망상을 좀 얘기했어요. 희망회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무조건 못한다. 전기차 어떻게 한다. 친환경 어쩌고 한다. 이미 유럽은 친환경으로 넘어섰어요. 저쪽은 친환경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출도 못해요. 이게 지금 삼성이 약한 거예요. TSMC는 태양광이나 풍력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런 데 투자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세계는 이미 탈탄소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아무리 떠들어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주지사가 난 안 할 거야. 난 전기차 갈 거야. 하는데 연방정부가 돈 안 줘? 그럼 내가 줄 거야. 캘리포니아 따라하는 주가 많거든요. 미국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처럼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찬스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동맹국인 미국의 계엄 상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바이든 참 안타까운 게 바이든이 민주주의 강조하죠.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떠들었죠. 근데 이번 일이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위배하는 일입니까? 지지하는 일입니까? 위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이든한테 형 나 비상계엄 할 거야. 그럼 바이든이 그래 해라 그럴 것 같았겠어요? 거절하겠죠. 당연히 거절하죠. 미국은 상대국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내정이다 이러거든요. 이번은 아니에요. 미국의 국무부 부장은 커트 캠벨이 뭐라고 말했어요? badly. 아주 나쁜 잘못된 판단이다. 직격했어요. 그 다음 오스틴 국방장관 여기 오는 거 취소했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도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그거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잘못된 집단 지성만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합의를 안 하는데 미국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극비리에 했겠죠. CIA도 모르게. CIA가 했으면 와왔겠죠. 이게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고 미국 국익 안에 자기네 위상이 있어요. 위상이 있고. 그러나 미국은 일본은 확실히 믿어요. 그 느껴져요. 왜냐? 일본은 항상 신뢰를 주는 일들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진보든 보수든, 제가 한번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보수 정권 오면, 진보 정권 오면 좋겠다, 나쁘겠다 그러면, 걔들 답은 뭔지 알아요?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보수든 진보든 저게 다 보수죠, 자민당이니까. 하토야마 총리만 좀 그랬던 거고. 어쨌든,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해요, 풍향계가. 저도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미국을 상수로 두고 전략을 해. 좋든 싫든 그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일본이 미국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진짜로 여쭤볼게요. 일본이 지금 미국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진 않겠죠. 안 좋아요. 자, 어디서 하느냐. 80년대에 일본이 미국 GDP가 50%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는 3분의 1인데. 그랬더니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해서 앵고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30년을 강요합니다. 지금 일본 GDP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네. 줄어들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 좋아하겠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힘을 저걸 거부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저걸 활용해 살아야 되니 그냥 해외에 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정권이 누구든 간에 미국이 좋든 싫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 현실을 한국에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를 명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와 있는 거고 자기들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그냥 아유 저 친구들은 그냥 저러고 있지라는 거의 연장선상인 거지 이게 큰 변화는 안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북한이 과거와 달리 오물풍선이나 대남 막말 이런 거 없이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뭐 북한 내부는 러시아 전쟁 참전으로 대외 이슈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정은은 전쟁이 두렵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신문들 뭐 나온 거예요. 2014년 1월에 나온 거고 뭐 3월 달에도 뭐 나오죠. 여기 보시면 김정은은 뭐 전쟁 결정 내렸을 가능성, 미 전문가들 우발적 핵전쟁, 뭐 김정은이 말한 말이에요. 뭐 전쟁 피할 생각 없어, 전문가들 한반도 전쟁 가능성. 맨날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모든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김정은의 합리적 판단으로 전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왜 그런지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또 있네요. 자, 이것도 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3월 8일인데 뭐 포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죠 지금. 이게 다 저기예요. 수도권 그 불바다 포들이거든요. 뭐 거창하게 뭐 폼잡고 걸어가고 있죠. 뭐 실전 능력. 자, 그런데 인민군은 전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1월 15일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건드리지만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겨냥하지는 않겠지만 말이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지금부터 이제 자료를 볼게요. 이게 3월 달에 여기 보면 막 뭐 꼬여 있죠. 요거 있죠. 지금 딱 하나 엉킨 거예요. 지금. 이러면 죽어요. 이게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일류신 수송기인데 이것도 3대밖에 없어요. 그나마 한 대도 지금 뭐 고치고 있거든요. 김주애랑 같이 갔어요. KBS. 자, 김정은 부녀가 이제 가니까 하늘에서 공수부대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생명이에요, 전쟁은. 군인들, 저거 왜 나갔죠? 10,000번, 10만 번 해야 돼. 단 한 번을 위해서. 근데 안 하다가, 왜 안 하느냐? 기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수부대 이 훈련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이게 얘들 왔다고, 부녀, 주애하고 정은이 왔다고, 지금 뛰어내리는데, 이 꼬라지가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엉켜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뭐, 세로로 누워있네.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또 볼까요? 김정은 3월 7일, 포사격 훈련 중 10여 명 사망. 안 했으니까. 두 번째 가운데 볼까요? 러시아에 제공된 포탄 쏘기도 전에 펑. 이거거든요. 불량품. 이게 지금 포가 쪼개진 거예요. 지금 탱크포가. 쫙 갈라져 있죠. 나팔처럼. 그 다음에 자 이게 언제냐면은 4월 달인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무지막지하게 그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99%가 요격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말이 안 되죠. 왜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북한에서 왔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비행기를 갖고 군인들이, 이게 김정은 앞이에요,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야, 지금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넌 이렇게 따라와? 요격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뭐예요? 지금? 이쪽도 비행기 들고 다니죠? 우리도 이걸 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보조적으로 이런 개념이지.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주로 이걸 한다니까요? 항공력 부족하니까? 이렇게 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마당에서. 마당에서. 이건 정말로 보조적인 개념이고 정말로 초보적인 훈련인데 이 친구들은 이게 주력이에요. 거의 이 장면이 나와요. 이 김정은이 한 말이거든요. 이거 언제냐? 4월인데 군정대학이 최고급 대학이거든요. 네. 군정. 김정은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적의 수적, 군사적, 기술적 우세를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사상과 전법의 우세로 타승한대요. 수적, 군사, 기술적 우세를 사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이게 어제도 오늘도 북한은 내일이거든요. 변할 수 없는 전생의 법칙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당 중앙의 영도에 절대 충성하래요. 그러니까 수적, 기술적 우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무기 만들지 말고 군인들 정신교육만 맨날 시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김정은이 105 탱크 사단이 뭐냐면 이게 북한 말이에요, 탱크가. 이게 북한 최정예. 6.25 때 서울을 제일 먼저 왔던 류경수 서울군이 탱크 사단이거든요. 그 사령관 이름이 류경수예요. 부인은 황순이고, 황일팔산. 이제 거기 가서 지금 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특식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그냥 우리 지금 일반 식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 군정대회에 갔는데, 요 쌓아놓은 거 보세요, 과일, 요렇게.
사과가 있네요. 사과를 쌓아놨어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우리 집 이렇게 쪼개서 몇 개 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최고급 특식으로 차려놓은 거예요, 지금. 존전 체제는 뭐냐? 자기들이 식량을 만들어 먹어요. 자, 또 왜 전면전 수행 능력이 없냐? 전면전입니다. 인민군은요, 군대에 가면 주로 농사를 짓거나 건설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 간 폭풍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특수작전군이 1개 여단이 3,000인데, 그 중에 실제 밥 먹고 산악행군 하는 건 한 600명밖에 안 되고, 한 2,400명은 나머지는 농사 짓거나 건설에 동원이 돼요. 인민군이 10만 명 이상 건설 사업에 동원됐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 평시에는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의 포탄이 지금 초기에는 300만 마리가 그랬는데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우리 그 국방부 발표 기준으로 거의 1000만 발 이상 갔거든요. 네. 컨테이너 2만 개 이상? 그러면 인민군이 자기도 쓸 포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주의 4대 시습 준비하는데 그 어린 것 준비하는데 전쟁 도발을 해요? 지금 6.25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현대전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바이든이 맨날 심지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러시아가 2월 24일 침공했죠. 근데 제 기억에 2월 16일 날 침공한다고 바이든 본인이 지금 말도 했어요. 눈에 보이거든요. 한 석 달 전부터는 물동량이 움직여야 되고 통신량이 증가하거든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국방력은 대한민국이 5위 수준입니다. 재래식 전력. 핵은 없지만. 핵이 있지만 북한은 36위 수준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그렇죠. 되고. 2.3의 뭐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가 혼돈도 있었지만 네. 뭐 며칠 전에 회의 때문에 군의 야전에 그 높으신 분들을 뵀어요. 그 양반들을. 뭐 아무 이상 없고 우리가 믿어도 될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생각만큼 허약하지가 않다. 그 대부분의 99.99%의 군은 확실하게 안보를 지키고 있고 또 한미동맹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뻐서기보다는 자기들의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는 절대적으로 소외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면 뭐 친한 지인들이나 식당에 가면 물어봐요. 전쟁 안 나냐고. 잘 대비하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언젠가 전쟁이 나면 북한의 군사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장기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양과 우리 수도권은 전투기 거리로 5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산속에서 산악전에 숨어서 장기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위치 파악이 돼 있고 대규모의 화력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핵은 무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핵을 쓰면 북한도 죽는 거니까 핵이 아닌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우리 군의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교착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군의 전력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초기 길어야 한 달 내에 전쟁은 결정이 난다. 뭐 오래 버티고 자시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물론 이제 뭐 중국이 러시아가 개입하고 이런 얘기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나 그런 변수 없이 이 핵이라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한미 전력은 우주 방위군 수준입니다. 미국은 절대 불변의 1위죠. 네. 우리는 5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아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정밀하게 폭격하는데 이란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력의 기반이 미군 호환되는 전력인 거고 이란은 북한과 러시아 호환되는 전력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요 지금? 미군에 호환되는 전력이고 전쟁은 지금은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돈이 합니다. 북한이 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술력 뛰어나도 숫자 앞에 장사가 없다는데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수많은 재래식 무기를 공격하면 정말 막을 수 있나요? 겁나죠. 네. 자,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170발을 발사했거든요. 그중에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북한이 원했던 목표물은 거의 못 맞췄어요. 우리는 훨씬 작은 응사를 했지만 거의 북한의 진지를 고대로 때렸어요.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평시에는 민간인들 보호하는 게 목표죠. 방어죠. 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 얻어맞는 거죠. 그렇지만 더 많이 부시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너무 밀집해 있으니까 피해는 불가피하죠. 그러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적이 장사정포를 사용을 하면 1시간에 10,000발을 쏜다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자, 포가 10,000발을 쏘려면 우리 K9이 1분에 지속사격으로 3발, 빨리 급속사격하면 6발 쏘거든요. 그러면 1발, 2발, 3발 쓰면 1분이죠. 한 2, 3분 지나면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위치를 알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발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사격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다 죽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개념 뭐 이런 것들, 북한군 탱크가 뭐 수천 대다. 그럼 뭐예요, 그게? 50대, 60대, 70대 만든 건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열병식 때, 열병식 하다가도 탱크가 연기되면서 빠지는 장면도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일정한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때는 전략 개념이 다릅니다. 빨리 평양을 점령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 이국 관계 선언하면서 지금 북한이 뭐예요? DMZ에서 방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못 올라오게 불모지화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엄밀히 보면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는 넘사벽이다. 북한으로는. 그리고 밥도 못 먹는데 인민군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예요. 아 실제로요. 그래서 인민군이 북한에 입대하면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세요? 부모가 그 부대 앞에 가서 집을 하나 빌려서 끼니 때마다 애를 불러내서 밥을 먹여요. 이걸 하숙생 인민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돈이 없는 집은 그 근처에 농가에다가 돈을 보내서 우리 애 나온 밥 좀 주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대장이 그렇게 내보내겠어요? 보냅니다. 왜냐 나가면 얘가 먹고 들어오잖아요. 인민군은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져서 먹기 때문에. 두 번째, 인민군 부대 막사 배치서 보면 웃음 나와요. 모든 부대에 토끼사, 염소사, 돼지, 심지어 개도 키워요. 닭도 키우고. 왜요? 먹으려고.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자,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핵이 있는데 핵무기 실상과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지금 북한이 뭐 핵탄두가 뭐 10개다, 50개다, 100개다 그러죠? 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몇 개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한테 너 차 살 거니? 그러면 살 거야. 이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차가 있잖아요. 경차, 중차, 전기차, 벤츠, 네. 예? 아니면 포르쉐 다 있잖아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네. 어느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 차 있니? 세 대 있어. 그 무슨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탄이 있고 융합탄이 있거든요. 네. 원자탄, 수소탄 그러죠? 사실은 엄밀한 용어는 아니고요. 자, 이게 핵이면 이게 U235, P239,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를 땅 때리면 이게 분열을 해요, 이렇게. 네. 그럼 분열을 하면 그때 열과 에너지가 발생.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탄입니다. 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U235, 우라늄을 농축한 거.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P239, 플루토늄 탄이거든요. 네. 리틀보이, 팬맨. 우라늄 235는 자연계의 광석에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거 분열 안 해요. 이거를 모아서, 그럼 이제 그 0.7% 이렇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농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리치먼트. 이걸 5%까지 농축을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있는 연료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95%까지 농축을 하면 이게 이제 무기급 핵물질이에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을 하는 HEU입니다. 그리고 요 농축한 다음에 우라늄은 그 연료봉을 발전소에 원자력 발전소에 넣고 원자로 넣어서 네.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쓰면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쓸 수 있어요. 재처리하면 이때 플루토늄 239가 나와요. 요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팬맨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다 분열탄이에요. 그럼 수소폭탄은 뭐냐? 이건 분열했죠? 거꾸로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강제로 융합을 시켜요. 융합을. 그러면 이게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이중이 뭐냐면 수소인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 삼중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5개죠? 그럼 이걸 강제로 융합을 시키면 이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으로 변하고 중성자 하나는 튀어나와요. 요때 이 융합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원자폭탄은 저리 가라.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인공태양 얘기하는 게 핵 융합만 이제 성공하면 인류는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분열탄이 1이라면 수소폭탄은 인계점이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얼마 터뜨려본지 아세요? 이게 러시아가 했는데 5,700만 톤을 터뜨려봤어요. TNT로. 감이 안 오죠? 화약이 5,700만 톤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서울에 떨어뜨리면 서울은 없어지고 평택 범주까지 모두 사망합니다. 소련이 터뜨려봤어요. 어디서요? 북극에서. 미친놈들이죠. 짜르 본부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임계점이 없어요. 근데 원자폭탄은 킬로톤을 씁니다. 수소폭탄은 메가톤 100만 톤 다니고.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15,000톤. 근데도 즉사가 8만 10만이에요. 나가사키가 21킬로톤이거든요. 요거는 킬로톤이 1000톤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북한의 뭐 핵무기 몇 개, 이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탄급. 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가 쓰는, 영국, 프랑스가 쓰는 건 이게 아니고 융합탄, 메가톤급을 써요. 0.5냐, 1메가냐, 2메가냐. 어쨌든 근데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긴 한 거네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은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탄두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핵물질은 있다. 많으면 3자릿수까지 만들 핵물질은 있겠다. 이 정도고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탄두 정도는 만들고 터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두려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수준. 사거리 1000km 이내 정도는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을 쏠 수 있는 ICBM 기술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게 지금 정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은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혹시나 쏠 수 있고 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지만 지금 푸틴이 코피 터지고 네. 70만 명 이상 죽고 다치는데 핵무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세계에서 핵무기 최고로 많거든요, 탄두수는. 한 5천 몇백 발이잖아요. 예, 5,500개 있어요. 벌침을 딱 쏘면 본인 이제 죽는 거 아니죠? 자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침 쏘면은 내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벌은 자기가 죽음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 치는 분들이 벌이랑 뭐 내 새끼들하고 놀잖아요, 막 이렇게. 벌들이 알거든요. 꿀벌 치는 사람은 자기 죽이지 않는다는 걸. 독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주 비굴하고 비겁해요. 마지막까지 살려고 노력을 해요. 히틀러가 그렇게 뭐 악마 같은 짓을 했지만 마지막 베를린 벙커에 끝까지 숨었잖아요.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그리고 5살, 10살 먹은 애들 옷 입혀, 보이스카우트 옷 입혀갖고 총 주고 너 나가서 싸워. 마지막까지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오기 직전, 방과 오기 직전 자기 에바랑 자살했거든요. 독재자가 그래요. 이번에 시리아 아사드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자기 직권 다 버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꽁무니 빼고. 그럼 김정은과 푸틴의 목표는 뭘까요? 다 혼자 사는 거예요. 나만 독재체제만. 근데 김정은이 핵을 쓰고 나서 자기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죽을 거 생각하죠. 자기가 죽기 전에는 안 쓰죠. 먼저 합리적으로 우선 목표를 해서는 절대 안 쓰죠. 그래도 한국군이 핵무장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국을 100% 믿으세요, 김 작가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는 P5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걸 핵 보유국이라고 그래요. Nuclear Weapon State.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Nuclear Capable State, Nuclear Capable Country. 이건 핵 능력 국가라고 그래요. 인정은 못 받지만 가지고 있는 어디입니까?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하면 선진국 느낌 나요? 가난한 나라 느낌 나요? 가난한 느낌 나요. 이스라엘은 빼고. 그럼 가난한 나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영국, 이태리, 캐나다, 대만, 훨씬 잘 사는 나라들, 대한민국 핵을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기술적으로? 가지려면 가지겠죠. 충분히 가지죠. 네. 근데 안 가지는 이유는 뭐냐? 제재. 제재도 있지만 가지면 쓸 데도 없잖아요. 돈만 들잖아요. 자, 우리가 NPT가 있어요. 비확산 체제. 조약이. 우리 들어있어요. 북한이 그거 탈퇴했기 때문에 제재받는 거거든요. 불법적으로. 거기에는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 비상상태 아니에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는데 지금. 비상상태죠. 명분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저 불량한 놈들 그러겠지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가지겠죠. 대만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란 비핵화는 물 건너가죠. 네. 이걸 핵 도미노라고 그래요. 약소국이나 중병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강대국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핵이 있으면 주한미군 필요 없겠죠? 네. 뭐대로 주한미군 캠프홈브리즈 저렇게 비싸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양력은 사라집니다. 일본도 가지니까. 대만이 핵 가지면 시진핑 미치겠죠. 그걸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도 우리를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는 잠재적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잠재적 핵 보유입니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지금 인터넷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핵을 3개월 만에 만든다, 6개월 만에 만든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토바이 공장이 있고 트랙터 공장이 있고 모타포트 공장이 있다. 그럼 이걸 조합하면 유사시에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 공장도 없고 트랙터 공장도 없고 모터포트 공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 차를 못 만들죠. 그렇죠. 이게 인프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사전에 구축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 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핵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플루토늄, 그 다음에 U235, 그 다음에 이제 핵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이 필요해요. 운반수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핵물질을 터뜨리는 기폭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239라고 해도 여기다 갖다 놓고 라이터로 지져도 안 터져요. 일반 수류탄으로 터뜨려도 같이 안 터져요. 용광로에 넣어도 안 터집니다. 이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폭발 렌즈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기폭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기폭장치는 우리는 탄약 선진국이니까 다른 기폭장치를 운영하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미사일은 우리 선진국입니다. K방산 수출하잖아요. 미국보다 좋아요, 사실 기술이. 2가지 다 있어요. 뭐만 없냐? 핵물질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축과 제철이가 필요하다고. 자, 원자력 발전소 돌리려면 농축이 필요하겠죠. 우리 농축 금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봉 만들면 쓰고 나면 재처리해야 되겠죠? 우리 재처리 금지돼 있어요. 누구한테? 미국이 못하게 해요. 왜냐? 우리가 원자력 기술 받을 때 미국한테 받았거든요. 그때 각서를 썼거든요. 네가 시킨 대로 할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딴지 걸죠.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 기술이잖아. 아니야, 우리가 개발했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처리하면 사용 후 연료를 또 쓸 수 있잖아요. 미국만 허락하면 우린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어요. 일본은 재처리합니다. 플루토늄이 핵탄두를 수천 개 이상 만들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핵 보유국에 들어가요. 만일에 농축과 재처리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우리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고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프라잖아요. 농축을 더하면 히로시마급, 그 다음에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기폭장치, 운반수단, 농축과 재처리 인프라, 이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체 핵무장은 하기 어렵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니,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미국과 협의하면 언제든 되니 그건 받아내자. 다음번 정부가 누가 되든지.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만 권한만 있으면 그때는 안심이 됩니다. 정말로 유사시면 몇 달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보다는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서 경제성도 향상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자. 이게 이제 제 안이고, 일부 국회에서도, 저는 오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고, 일부 국회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포럼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가 집권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집권하면 동북아시아, 뭐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의 이런 안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없다. 미국이 세계 GDP의 4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땐 여유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한 25%에서도 못 미칩니다. 아직 세죠, 25%면. 그러나 이게 아니고 내려가는 25%다. 마가 절대 안 된다. 마가, Make Great America Again은 거꾸로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다극화하고 있다. 다극화 속에서 미국이 몸부림치면서 야, 우리 좀 같이 좀 어깨동무하고 같이 좀 짐 좀 부담하자. 이게 바이든의 가치 연대인 거고, 트럼프는 야, 힘드니까 돈 내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 바이든은 화장한 미국인이고, 트럼프는 화장 안 한 것 뿐이다. 돈 내놔. 이거랑 돈 좀 줘야지. 이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동북아의 개념을 인도태평양, 왜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을 확장한 게 트럼프라니까요. 이유는 뭐냐? 중국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좀 내 역할 좀 네가 져라. 내가 좀 힘드니. 트럼프는 돈 좀 내놔. 이거거든요.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고, 이 다각화하는 시대에서 제가 원하는 건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느슨한 진영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국가는 각자 도생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정확하게 각자 도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 미국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야 됐으니까 너희들도 돈 내. 트럼프. 나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너희들 역할 좀 분담해. 바이든.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연대 속에서 각자 도생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양쪽 모두 호혜적이었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호혜적일 거다. 한쪽이 한쪽을 버릴 수가 없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찾는 현실적인 실용주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같이 계시는 위원님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대동강TV, 김작가 TV 덕분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대동강TV는 상업이 아니고 북한 민주화, 탈북민 구조, 구호의 이 목적이 있거든요. 상업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계엄, 아픈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상계엄의 역사, 그 아픈 비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북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의 추억을 한번 회고해 보시면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수만 명이 모여도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약탈 방화가 없는 가장 성숙된 민주주의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럽 수백 명은 모여도 유리창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놀라셨겠지만 거꾸로 세계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조금 뭐 놀리다가 나중엔 진짜 부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이슈가 생기면 위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한부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